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백은의 이계경제다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오신 석가탄신일입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5.18 41주년이었죠. 5.18을 맞이하면서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며칠 전에 윤석열이 한 소리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5.18을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사실 저는 윤석열이야말로 21세기판 전두환이다,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전두환이 어떤 존재입니까요? 소위 말해서 군대라는 조직을, 국가 조직을 사조직화 시켜가지고 권력을 찬탈했죠. 무수한 사람을, 인명을 살해했고요. 그렇죠? 윤석열은 뭡니까요? 검찰이라는 국가의 공조직을 사조직화 시켜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국가 권력의 찬탈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두환과 윤석열은 저는 국가형 조폭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국가형 조폭이다, 국가형 양아치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 5.18 정신 운운하는 걸 들으면서 참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 본인의 마음속에도 없는 말을 권력의 욕심 때문에, 전두환도 그랬죠.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전두환도 민정당을 만들면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당시에. 저는 80년에 대학생이었었고, 학생운동 하다가 저도 모진 고문도 받았었고 그랬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사실 마음이 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비롭고 인자한 좀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데, 전두환이 반성하는 모습이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하나도요. 자기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추워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5.18은 제게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우리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문명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오늘날 촛불 시민이 있게 한, 가능하게 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선생으로서 30년 넘게 생활하면서도 항상 그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연장선에서 저는 윤석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는 것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가 제1의 민주화 운동이었으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상징되는, 그리고 모피아 개혁, 이거로 상징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도 모원유착,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검언유착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잖아요. 검찰과 언론의 유착. 그렇죠? 검찰이 장난을 치고,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기술을 부리고, 언론이 그거를 뒷받침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혁 세력들을 짓밟고 개혁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짓들을 반복해 왔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모원유착이라는 것은 모피아와 언론의 유착입니다. 모피아와 언론이 유착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 개혁정부의 무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권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구 세력들이 권력을 찾는데, 권력을 뺏어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1차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대통령만 우리 손으로 국민 손으로 뽑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졌던 정부 조직법의 기본은 그대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가 독재 권력이 자기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이 조직이 소위 대통령만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뽑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군부 독재 권력들은 이들을 그러니까 힘으로 도구로 활용을 했지만은 민주정부에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이 국가 공조직에 있는 소위 국민이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말해서 국가의 공조직에 있는 일부 집단들이 그거를 사적인 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있고요.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모피아와 언론의 유착입니다. 모피아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피아는요, 금융자본의 논리로 국가의 경제 운용을 추구하는 관료 집단들입니다. 네? 금융자본의 논리라는 건 바로 뭡니까요? 돈의 논리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죠. 돈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돈의 배분 문제예요. 돈의 배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피하는 금융자본의 논리, 자본의 논리대로 하는 이러한 집단이 바로 모피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개혁정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혁정부를 싫어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자본하고 시장하고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장관계가 놓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기 민주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처음에 추진했었던 경제개혁이 사실상 중단되었는가. 여기에 뿌리가 바로 모원유착입니다. 모원유착이 기도하는 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혁정부, 민주정부가 무능하게 작업을 들어갑니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언론이 걸은 죄니까는 무능하다고 막 공격을 합니다. 파상 공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심이 이제니까 이반되지죠. 민심이 이반되어지면은 이제 권력을 이제 뺏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선거에서 질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로는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소위 말해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모피아 집단이에요. 대통령께서 집권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집을 장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 그래야지만이 가계부채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내수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집값이 계속 오르게 되면요. 무리를 해가지고 집을 구입을 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은 우리가 시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행돈을 상당한 부분의 은행돈을 가지고 집을 장만하다 보니까 안방은 내 거지만은 나머지 방들은 은행 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은행 대출금을 갚느라고 가게가 소비를 못합니다. 가게가 소비를 못해요. 그 결과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내수가 취약해지다 보니까 수출의 목을 매게 되고 수출의 목을 매면 맬수록 소위 말해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 인상 억제하고 고용도 억제하고 이러면서 또 내수는 더 악화되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하고 부동산 정책하고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을 알고서 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대책은요, 단순합니다. 공급대책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합니까? 집값이 안 오를 거라는, 집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집값이 계속 뛰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월세나 임대료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주거비용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동참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없애려면은 집값이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통제를 해야 되고, 동시에 뭐냐면은 집을 안 사도 평생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보장해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양질의 공공임대 대규모 공급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뭡니까요?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죠. 불로소득이 생기니까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관료들은 불로소득을 억제하겠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강화하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대출도 억제하고요. 그러면서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슨 기술이 들어가느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것을, 공공임대를 단기간에 대량 공급할 수 없으니까는 민간 임대사업을 좀 활용하자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구라입니다. 임대주택을요 대량 공급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기재부가 그 주택 기금을 배정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공공임대가 많이 공급되면요 민간 건설사들이 재미를 못 보잖아요. 집장사 못 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집장사가 안 되면요 금융회사들도 타격 봅니다. 금융과 부동산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을 안 끼고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의 돈놀이의 중요한 대상이 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모피아들이 공공임대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에?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사 활성화라는 대책을 엇박자지요. 임대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특혜를 주죠. 엄청난 이 소위 세금 혜택을 주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뭡니까요? 집을 다주택을 가지라고 부추긴 거잖아요. 즉 불로소득을 허용 안 하려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놓는 건데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내놓는 대책을 쓰면서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장려하는 대책을 쓰니 이 정책이 성공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죠? 저건 완전히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기술이요. 그러면서 계속 핀셋 대책으로 접근했잖아요. 제가 초창기부터 핀셋 대책 가지고 안 된다. 이게 두더지 잡기 게임식이 돼버린다. 예?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내려면 다 구멍에 콩쿨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방송에서요. 그 결과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대책은 계속 나오면서 예? 소위 이게 실패로 결국 끝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이 불신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가 되고 그 결과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도부에서 소위 국힘당과 거의 차이가 없는 소위 모피아식의 논리가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서요. 우리나라는요 경제에 있어서는 기재부, 특히 뭐냐면 기재부, 저는 모든 기재부 공무원을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는 소위 조직 논리죠. 검찰도 우리가 사실은 검찰도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조직의 이익을, 그러니까 국가 조직을 일부 사적인 집단의 그러니까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기들 사적인 이익 추구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집단이 정치검찰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의 정치검찰이 누구냐? 바로 모피아들인 겁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지 않듯이 이문정 검사 같은 분도 있듯이 진해원 검사 같은 분들도 있듯이
모든 검사가 그렇지 않듯이요. 기재부 관료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그러니까 모피아 정치검찰 같은 기재부 관료들이 있는 겁니다. 기재부가 사실 경제와 금융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 제 강연을 좀 최백은 TV에서 찾아서 들어보시도록 해보세요. 자, 봐보세요 한번요. 2017년 12월 13일 날에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약을 칩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기재부가 보유세를 한쪽에서는 인상을 한다는데 저게 제대로 될까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임대사가 별로 그러니까는 활성화가 매력이 없는 것처럼 약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2018년 1월 17일이니까 딱 한 달 4일 만에 뭐라고 합니까? 임대 등록 속도 내고 있다. 임대 사업자들이 신나가지고 예? 세제 혜택을 엄청 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대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주택시장에 불을 붙이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가 아니 지난해 여름에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특혜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그러니까 비등해지니까는 3년도 안 된 임대 사업 정책 뒤집는다고 또 딴지를 걸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모피아가 앞에서 그러니까는 기술을 부리고 언론이 뒤에서 받아주시고 뭐하고 비슷합니까? 검언유착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실제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하는 해입니다. 출범하는 연말 12월 13일 날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금융위원회가 뭐라 했었어요? 기재부 출신들의 그러니까는 출신들에서 모피아로 빠지는 통로가 바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하나의 조치를 발표합니까? 임대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소위 대출 규제를 안 받게 해줍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금융위원회가 대놓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별로 뉴스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모피아들이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재인 정부의 분기점이 언제냐면요. 2018년 6월 달입니다. 6월 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2018년 6월 26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어느 정권이나 개혁 정부는요. 외부에서 그러니까는 경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참여한 외부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칼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우리가 대표되잖아요.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 홍장표, 부경대 교수 출신의 홍장표 교수가 경제수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정책실장으로 들어갔고요. 이들은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늘공이 아닌 어공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첫 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 김동연 패싱이란 말이 나왔죠. 김동연은 기재부의 수장이었었습니다. 관료들의 수장이요.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 건 뭡니까요? 청와대가 통제를 한 거죠. 청와대가 그러니까는 주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집권 첫 해니까는 그 집권 세력들이 가졌던 청사진을 펼쳐야 될 게 아닌 펼치라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관료들하고 차이가 없을 거라면은 그 사람들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관료들 중에서 그냥 채용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료들하고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신문들을 봐보세요. 2017년 8월 13일에는 김동연 패싱론이라고 막 언론들에서 부추깁니다. 예? 압박을 가하는 거죠. 경제 실무 책임자인 경제부총리를 정책 결정에서 패싱하고 있다 이거예요.
배제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배제입니까? 배제는. 집권을 했으면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한테 약속했었던 공약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관료들한테 맡기면 그 실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러려고 국민들이 표를 찍어준 거잖아요. 예? 근데 저걸 패싱이라는 말로 이제 그러니까 언론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그러니까 패싱을 간과하는 것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2018년 6월 1일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청와대가 이제 하도 김동연 패싱 이걸 언론에서 부채질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 계속 공격을 하고 앉았으니까는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김동연 패싱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저건데 팀들인데 예? 패싱 시킬 건 못하라 부총리 앉혔겠냐. 이런 해명까지 내놨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중앙일보에서는 김동연 패싱이 불안한 이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정부를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정부를 공격하면서 은근히 뭡니까? 관료들한테 그러니까 관료와 기재부는 기재부라는 건 뭡니까? 정부 조직은 집권 세력에 갖고 있는 청사진을 실행해주는 하나의 그 도구잖아요. 관료들은요. 관료가 중심이 되면은 못하라 선거를 해요. 그냥 관료들이 계속해서 다 통치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뭐냐면 관료들을 부추기게 관료들하고 정부하고 이간질 시키면서 예? 정부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6월 26일 날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존재인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되지요. 그리고 기재부 출신, 관료 출신 윤종원, 지금 IBK 행장이죠.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2018년 여러분들 먼 옛날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8년에 상반기에는요. 남북관계가 완전히 해빙 분위기. 그렇죠? 4월 달에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6월 달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그 앞서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말까지 막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막 험악한 분위기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해빙 분위기가 전개됐었잖아요. 전통적으로 안보라는 것은 보수 수구 언론들이 개혁정부 세력을 공격하는 중요한 하나의 매개고리였었는데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자 뭘로 갔느냐? 경제로 이제 그러니까 타겟을 옮기지요. 경제 타겟으로 옮기면서 몇 가지 가는데 뭐 가계소득, 성장률 이런 거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최백은 TV 봐주시고요. 자, 고용지표를 가지고 여러분 2018년도에 고용참사니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 2018년도에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저기 15세 이상 15세하고 물결표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쭉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 달에 33만 5천 명이다가 2월 달부터 쭉 떨어져가지고 10만 명대로 쭉 가다가 상반기에요. 7월 달, 8월 달에는 5천 명, 3천 명으로 사상 유례 없는 그러니까는 취업자 숫자의 감소가 일어납니다. 하반기에도 크게 살아나지 않아요. 10만 명대에서 왔다 합니다. 그럼 만 명대 이런 데서요. 그 이전에 한 2, 30만 명대로 이렇게 증가하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2018년도에. 그게 2019년 1월까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2019년 2월 달부터 봐보세요. 갑자기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변합니까? 20만 명대로 확 훌쩍 뛴 다음에 3, 40명대로 진입했다가 연말 해가지고 2020년 1월 달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까지 가요? 56만까지도 취업자가 증가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죠. 자,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이 일자리를 이해하려면요.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요. 인구 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인구 구조라는 게 자,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보게 되면요. 60세 이상 인구가요. 1년에 67만 명씩 증가합니다. 1년에. 60세 미만은요. 15세에서 60세 미만은 1년에 37만 명씩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고용률이 높은 취업자가 많은 30대, 40대, 50대는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는 취업자가 늘 수가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근데 60대 이상은 1년에 그러니까 70만 명 가까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요. 취업자 수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2018년에는 60세 이상이 20만 명대였었잖아요. 20만 명대. 그런데 취업자 수가 회복된 2019년에 봐보세요. 30만 명대에서 50만 명대까지 하면서 증가하는 동안에 되게 뭐가 같이 증가했습니까? 60세 이상 취업자가 마찬가지로 크게 증가하잖아요. 60세 이상 취업자가요. 그렇죠? 2018년도보다도요. 그러면 60세 이상 취업자들 중에는요.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연령적으로 볼 때 특히 65세 이상은요. 공식적으로 다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저 같은 대학 교수도 65세가 정년입니다. 가장 긴 직업 중에 하나죠. 정년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운 연령층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자리를 잡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빈곤층을 전락하거든요.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민간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 잡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요? 방치하면은 생활고로 자살,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 OECD에서 최고 높잖아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우리가 일자리 대책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정부가 공공일자리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뭐 어떤 하나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까? 정년 연장 이런 거 그랬잖아요. 정년 연장을 우리가 도입하자면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청년들 일자리 뺏는다고 또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만들면은 세금 투입해서 만들었다. 재정 투입해서 만들었다. 막 또 물어뜯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공공일자리도 안 만들고 정년 연장도 못하게 하고 그럼 60세 이상 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일 안 해도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은 국민 대다수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2018년에는 60세 이상 일자리가 왜 적었느냐? 공공일자리는 뭘로 만드는 겁니까? 세금이 투입돼야 돼요.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 거죠.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예산을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되는데 매년 그러니까는 60세 이상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안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참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모피아들의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예?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요. 내년도에 우리가 민주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요? 올해 만들어집니다. 올해 편성을 해요. 누가? 기재부가 편성합니다. 내년도에는 60세 이상이 70만 명 넘을 겁니다. 아마요. 예? 70만 명 안팎이 될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공공일자리 예산도 늘리지 않으면은 또 저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업자 숫자가 저렇게 줄어드니까는 언론들에서 막 융단 폭격을 했잖아요. 2018년도에 고용 참사 막 그러면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부가 무능하다고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무능하다고. 그 등살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경질된 겁니다.
예? 홍준표 경제수석이요. 경질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해 11월 9일에는 청와대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러니까 외부 출신 장하성 정책실장도 경질시키죠. 그리고 그 자리에 비경제 전문가인 김수현 사회수석을 갖다 앉히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경제수석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메꿔졌었고요. 6월 달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요? 경제는 다 관료한테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는 관료한테 넘어갔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동시에 홍남기 부총리를 지명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일반 국민들은 잘 기억을 못할 텐데 저는 이런 걸 다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당시에 그러니까 총리실 그러니까 에 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시중에 있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요.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중용된 사람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뭐냐면요. 규제 완화 그리고 신서비스 산업 육성 창조경제 육성 이런 걸로 대표되잖아요. 이 정책들을 추진을 했었던 핵심 인사의 핵심 관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홍남기를 부총리를 지명하는 순간에 제가 당시 2018년 12월 달에 한겨레에다가 칼럼을 부탁을 받아서 제가 박근혜 3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때 칼럼 쓴 내용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 말이 틀린 게 있는가. 그 결과 자 청와대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칼라였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다 아웃된 거죠. 그리고 관료가 다 청와대도 장악하고 청와대를 관료가 장악하니까는 기재부가 경제부총리가 실세가 되는 거죠.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김동연 패싱 같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홍남기한테 다 정권이 넘어갔으니까요. 기재부가 갖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재부는 기본적으로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재부는 모피아가 주도하는 조직이다 보니까는 예? 검찰을 정치검찰이 주도하듯이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뭐라 했어요? 금융자본의 논리. 금융자본의 논리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낙수 효과론입니다. 기업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기업을 지원해주게 되면은 그 떡고물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도 흘러간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연에서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낙수 효과는 없었다. 미국에서도 예? 트럼프가 하도 기업들 세제 혜택 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는 낙수 효과 없었다. 이런 유명한 선언을 남겼잖아요. 얼마 전에요. 소득주 성장은 사실상 중단되고 공급정책 중심. 공급의 주체가 누굽니까? 기업이잖아요. 기업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합니다. 그게 김동연 부총리가 예서섰던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홍남기는 자기식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바꾸고 소위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육성. 예? 이거 되게 육성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재난이 터지면서 한국판 뉴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소위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디지털 뉴딜로 바뀐 것 뿐이죠. 자, 모피아는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입니다. 낙수 효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조업이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이 관료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 건설경기 부양에다. 단기적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건설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부동산 시장 투기를 부채질하는 거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불평등이요. 그게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지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중산층과 서민은 너무 살기 힘들죠. 무주택자만 살기 힘든 게 아니라요. 예?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예? 부동산 투기로 재미 보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예?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민심이 위반되죠. 민심이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정권 재창출이 위협받죠.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검찰이 임기 말에 개혁 정권을 길들이듯이 모피아도 개혁 정권을 길들입니다. 이렇게. 언론이 거기에 펌프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부 내에도 그러니까는 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거죠. 적폐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검찰과 모피아죠. 경제에는 모피아고,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칼자를 찌는 정치검찰들이죠. 이들이 바깥에 있는 수고 언론들과 결합해가지고 개혁정부가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서 공격을 하죠. 자, 4월 달에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자, 이제는 그러니까 관료들의 세상이 된 거예요. 검찰들의 세상이 됐잖아요. 윤석열이 나가도요. 그렇죠? 국민들은 속 터지고 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그러니까 두 손 다 놓고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국민들은 그 속에서 속 터지고 있고요. 그렇죠? 4월달 고용지표가 취업자 수라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자, 관료들이 자기가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은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은 여전히 무능 프레임을 계속해서 몰아가야 됩니다. 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뺏어와야 되잖아요.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문들 봐보세요. 3040 일자리가 32만 개나 감소했다. 어? 취업자가 65만 개 이상 증가했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앉아있다. 노인 취업 빼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정부는 인구 탓만 하고 있다. 이런 무식한 소리들을 그냥 가짜 뉴스거나 무식한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요 인구 구조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1년에 내년이면은요 60세 이상이 한 70만 명 가까이 증가할 겁니다. 59세까지는요 15세에서 59세까지는 4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겁니다. 예? 고령화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일자리를 갖는 30대, 40대, 50대는요.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저출산으로 잠깐만 줄어들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취업자가 800만 명이었어요. 그럼 한 80%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고용률이라고 해요. 근데 인구가 만약에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800만 명이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00만 명,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한 720만 명으로 80만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720만 개의 일자리가 있어도 80만 개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도 고용률은 90%입니다. 예? 취업자 숫자가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3040 세대가 32만 개가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가 인구가 감소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용률만 보게 되면 전체 연령층이 다 증가했어요. 4월달 고용지표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60세 이상이 맨 밑에 줄에 보게 되면 취업자가 빨간 박스, 네모 박스 밑에 보게 되면 47만 개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60세 이상이요. 왜 그러냐? 60세 이상이 한 67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요 취업자 숫자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인구 구조상이요. 인구 구조상.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는 더 올해보다 증가할 텐데 60세 이상이 거기에 맞춰서 공공 일자리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취업자 숫자가 또 정체 혹은 정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이래서 4기 민주정권이 들어섰는데 언론에서 고용 참사 이렇게 또 외쳐다봐요.
집권 초기 첫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무능하다고, 개혁정부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힘 빠져서 개혁 추진을 못 합니다. 예? 이게 항상 노림수들이에요. 노림수들입니다. 언론이 바깥에서 공격하고 안에서 그 빌미를 만들어주고. 예? 자, 우리가 이 고령화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기 정권, 차기 민주정권은 정치 검찰과 모피아를 먼저 안에 내부의 적을 청산하지 못하고 언론개혁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이 침략해 들어왔어요. 일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부의 토착외구가 이게 안에서 교란행위하는 게 이게 사실은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차기 정권은 정치검찰과 모피아를 척결하지 못하면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내년도 적용될 예산, 이걸 기재부 손에 맡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민주당의 차기 유력주자들이 이 예산 편성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년도 민주정권이 첫 해 공약을 실행할, 그리고 무능 프레임을 막아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이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요. 예? 강 건너 불구경했으면 또 모피한테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19년 말 수준을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넘어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규모도 10위가 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 회복이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그러니까는 그 온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요. 예? 이 양극화에 대해서 양극화를 방치하면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요. 이반된 민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양극화 관련 제가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2016년, 2017년 4월은 법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올해 4월 달하고 우리가 사실상의 실업률이라 그러죠. 공식적인 실업률 더하기 기회만 되면 더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까지 합친 거를 사실상 실업이라 그러죠. 이걸 보게 되면 실업률이 지금 그러니까는 2021년 4월이 13.8%인데 박근혜 정권 말기 때 11%였었어요. 11% 초였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많은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힘든 겁니다. 살기가 힘든 거예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경기 회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GDP로 볼 때는 이게 2019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1로 놨을 때 실질 GDP가 1.004로 나오잖아요. 0.4%가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재난 수준을 이미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회복이 된 게 뭡니까? 설비 투자요. 설비 투자는 그때보다 12.6%나 증가했잖아요. 기업, 특히 수출의 주력 부대인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지금 신난 거예요. 회복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런데 가계 보세요. 가계, 민간 소비 0.945. 아직도 5.5%가 회복이 안 됐어요. 코로나 재난 이전에 비해서요. 가계가 내상을 많이 입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죠. 기업은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업종별로도 보게 되면요, 금융 분야가 12% 이상 소득이 증가하고, 반면에 자영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문화 분야는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요. 예? 양극화가 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 일자리 회복도 보게 되면
자영업이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은 아직도 6%나 아직도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됐어요. 청년층은 또 어떠냐? 아까 청년층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4월 달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요. 올해 4월 달에 25.1%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4월 수준을 코로나 재난 이전 수준을 회복은 했지만은 박근혜 정권 말기 때인 2016년이나 2017년 4월 달에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23% 안팎이었잖아요. 그때보다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지표가 관료들이 개선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어려운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 얘기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민심이 돌아와요. 이분들에는 대책은 저는 최소한의 대책이 뭐냐? 2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줘야 됩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요. 그러면 그 돈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그다음에 국내 소위 서비스업들에 이게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분야가 가장 고용도 타격을 받았어요. 예? 소위 말해서 기혼 여성들이 주로 대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는데 거기 고용 많이 타격을 받았어요. 서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거기서 고용도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이것을 방역. 올해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되게 되면은 60세 이상은 되게 예? 접종도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목표치대로 되게 되면은 방역에 방해된다는 논리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 경에는 2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저는 지급하게 되면은 그리고 정부가 좀 호소를 하라 이겁니다. 지금 백신 맞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왜 부추기는 거예요? 방역 성공할까봐. 방역 성공하게 되면요. 또 지난해 4.15 총선처럼 그런 악몽이 살아날까봐. 방역과 경제가 망쳐져야지만이 정권을 뺏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수구 세력들은요. 그럼 불신감을 계속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여러분들 방역에 적극 협조를 K방역의 주인공들인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백신 접종에 모두 동참해 주십시오.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부도 2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호소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참 착해요. 정부가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다시 또 으쌰으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청년층들이 여전히 어렵거든요. 수치상으로는 많이 개선됐어요. 청년층들이 경기가 회복되어지면서요. 그런데 청년층들의 상황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권 말기 때보다 좋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부와 민주당이 최근에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2030 세대가 상당히 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들이 2030 세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저 2030 세대의 절규를 좀 들어줘야 됩니다. 정부하고 여당이요. 민주당이요. 빚내서 대출 지원해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말고요. 제발 좀요. 좀 엉뚱한 소리 그만 좀 하시고요. 제발. 예? 대출 지원해 주면 그거 다 빚이고요. 예? 집값 떨어지게 되면은 큰 피해를 봅니다. 자, 오히려 그것보다도 기본주택, 경기도용 기본주택 있잖아요. 굉장히 인기 좋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보증금도 적고.
임대료도 부담이 안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좋아요. 주거 안정, 2030 세대들 집을 살 만한 능력이 대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말고 집값을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해주면서 평생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될 때까지 집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편안하게 좀 주거 문제로 주택 문제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게, 예? 기본주택 같은 장기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고 그 공급 좀 해주라 이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들을 위해서 먼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이겁니다. 예? 기본소득, 그 다음에 기본대출 한 1,000만 원까지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은 청년들이 저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바탕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용할 수 있게 하면요. 5명이 모이면은 5천만 원입니다. 창업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시도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변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혁신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이거 없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이 가능해요? 지금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서너 개 하면서 그걸로 거기에 치여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기업도 일자리 못 만들고 정부도 일자리 지원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일거리를 만들고 또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이 그게 한국판 뉴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디지털 기술에 가장 익숙한 세대가 2030 세대잖아요. 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저건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투자예요. 투자. 저러한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합니까? 정부하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런 걸 해야지만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고 지지할 게 아닙니까? 청년들과 일반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마음이 지지를 하려면 돌아서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서 지지해달라고? 이건 망상이죠. 망상. 정부하고 민주당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정권 뺏기든 안 뺏기든 상관없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은,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후퇴했습니까? 정권 뺏기면요 민주당 지도부, 정부 다 역사의 죄인됩니다. 역사의 죄인돼요 진짜요. 우리 제발,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려면은 저는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말처럼. 그래야지만 이 남북관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정권 뺏기면요 다시 또 도로감이 타불돼버리고, 예?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이 단결을 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민주당 장기 집권은 민주당만을 위해서 지지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패 세력들이 넘겨주게 되면 역사의 죄인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하고 정부 제발 좀 정신 차려주시고 일반 서민과 청년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제발 좀 정책 대안 제시해 주잖아요. 추진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4기 민주정권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채배근의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